날벼락. 오늘 낮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사고인 줄 알았는데 교통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방음터널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서 떨어진 불똥이 화재를 키웠죠. 당시 터널 안에는 45대의 차량이 있었고 이들이 고립돼 또 피해가 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의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터널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은 폐기물 수집 집게차인데 여기서 난 불이 방음터널 지붕으로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불길도 보이고 그다음에 연기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은 꺼졌지만 화재가 발생한 터널 안쪽은 여전히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터널 내부에 차량 45대가 갇히면서 34명이 연기를 마셔 인명피해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하늘에서 불똥이 비 오듯이 떨어진다. 끔찍하겠죠. 바로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안이 딱 이랬습니다. 또한 방음터널에선 화재 발생 시 근거리 자동차는 화염에 직접 노출이 되고 원거리 차는 뜨거운 열기류에 노출됩니다. 터널이 길어질수록 연기가 잘 안 빠져나가 발열량이 축적되는 특성도 갖고 있죠. 선진국에선 보통 방음을 위해 강화 유리를 쓰는데 우리는 가격이 더 싼, 하지만 불에 약한 플라스틱 재질을 썼다가 화를 키웠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음터널 벽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시커먼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 화재는 방음터널 지붕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터널 안을 가득 메우면서 45대에 달하는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붙어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터널 내 화재로 총 45대의 차량이 소실된 상황입니다. 불에 잘 타는 방음터널 지붕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특히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질식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타면은 아주 맹독성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버스나 트럭의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가 훨씬 더 위험해요. 방음터널의 폐쇄적인 구조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생존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조금 전 화재 현장에서 추가 인명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그럼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겁니까? 네, 불이 난 방음터널 앞입니다. 불이 오후 4시 12분쯤 모두 잡혔는데도 아직까지 현장에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안에는 불에 탄 차량과 화재 당시 운전자들이 대피하면서 두고 간 차량 등 45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터널 안에서 3차례에 걸친 인명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추가로 발견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현장을 수습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이 난 고속도로는 양방향 차선이 모두 통제되고 있어 퇴근길 주변 도로로 우회 차량이 몰리면서 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는 과천대로도 통제됐다가 지금은 통행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알려진 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폐기물 수집 집게차가 추돌하면서 집게차에 붙은 불이 방음터널로 번졌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데요. 소방에서는 집게차에서 자체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에서 현장 수습을 마치면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도 화천 제2경인고속도로 대형 화재 정정 기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고 당시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수집용 집게 트럭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네. 이게 벽과 천장으로 옮아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네. 탈출한 시민들은 시커먼 연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덮쳤다며 차를 버리고 뛰쳐나왔다고 사고 당시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방음 터널에 고립된 45대의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네. 그 이번 사고로 숨진 5명 모두 처음 불이 난 트럭과 관련이 없는 승용차 4대에서 2명, 1명, 1명씩 각각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트럭하고 같이 부딪혔다는 거 버스에서도 사망자는 없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방음 터널이 활발 불에 타고 불똥이 마치 비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이렇게 설치가 그렇죠. 돼 있는데요. 이 방음 터널에 쓰인 방음판의 재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구간의 과거 사진을 잠시 준비했는데요.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쇠 구조물이 터널을 떠받치고 있고 소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천장이 덮여 있죠. 이번 화재로 천장에 설치돼 있던 투명 방음판이 완전히 녹아내린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도대체 그게 뭡니까? 네, 폴리카보네이트는 석유를 원재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합성 수지입니다. 그 투명도가 우수해서 햇빛을 잘 통과시키고 강도가 높아서 또 잘 깨지지 않고요. 또 매우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은 불에 잘 타는 재질이란 겁니다. 그 불에 잘 타지 않는 강화 유리와 달리 폴리카보네이트는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할 수 있는데요. 결국 방음 터널에 쓰인 방음판이 이번 화재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저렴한 데다 무게 하중을 또 줄이기 위해서 최근 방음 터널에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로 불에 약한 방음 터널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방음 터널 내부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나 마찬가지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화재가 난 방음 터널은 고가도로지만 사실상 산을 뚫은 일반 터널과 비슷합니다. 쭉 뻗은 도로를 뚫고 뛰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인명피해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연기 그리고 유독가스입니다. 그 화재에 따른 시커먼 연기와 짙은 유독가스가 터널을 순식간에 채웠는데요. 차량 탑승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소방대원들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로도 작용했습니다. 네. 또 터널에 가득 찬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방음 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일을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는 차를 그냥 버리고 나오는 게 상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차를 버리고 터널 바깥쪽으로 뛰어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그 화재 영향으로 차량이 정상 작동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위험해지거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을 5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드론이 남아있을 때 우리 민가에 총알이 혹시 떨어질까 공격을 주저했다고 했죠. 오늘은 민가 지역에서 가상 타격을 하는 모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만미다. 레이더에 적의 소형 무인기가 잡힌 상황을 가정해 장병들이 사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을 추적해 요격하는 훈련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해 양주시 가남리 일대에서 합동 방공 훈련을 했습니다. 앞서 군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민가 피해를 우려해 목표물을 조준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이런 상황을 상정해 목표물을 모의 타격하는 훈련까지 실시됐습니다. 가남리 비행장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참이 주관해 육해공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A-1, 아파치, 코브라 헬기 등 20여 대의 전력 자산이 참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했을 때 대체 뭘 한 거냐며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었죠. 오늘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연일 군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직접 전쟁을 거론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전쟁 준비까지 언급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 목적의 국방기조 탓에 군 기강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평화 강군을 추구하느라 북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허물어졌다며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어 정례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차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는 1월 1일 생방송될 10여 분간의 신년사에서도 북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사흘에 걸친 전원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당의 전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김정은 이전에는 권력의 무게추가 군에 있었죠. 이젠 군이 아닌 당으로 무게가 넘어온 걸 고려하면 김정은이 친정 체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셋째 날 당 조직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군보다 당에 기반을 둔 만큼 당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친정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방력 강화 사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현대전에 상응한 무장장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를 내놓겠다던 북한이 정찰 자산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단 탄도미사일 체계 발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내년에도 북한은 강대강 정면 돌파 또 그리고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그 전술력 실전 배치를 통해서 긴장 고조 그것이 직격도 벌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를 대체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와 당대회로 신년사를 가름해 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가 병역 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도 조사를 받았죠. 문제는 이것이 한 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는 인원만 100여 명, 이 중엔 프로 선수도 10여 명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병역 비리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소속팀에 자진 신고한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이후 팀의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됐고 사흘 뒤인 어젯밤 자신의 SNS에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SNS에 앞서 올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조재성은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라면서 벌받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조재성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입대 연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면서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지난 21일 구속된 병역 브로커였고 조재성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협박당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조재성은 브로커의 말을 듣고는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아 4급, 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재성은 다음 달 5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조재성의 병역비리 가담이 사실로 드러나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각 구단에 자체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역 선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프로축구도 각 구단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비리에 연루가 돼서 소환 조사를 받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선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연맹에 1월 첫째 주경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선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스포츠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명은 뇌전증, 일명 간질로 불리던 병입니다. 뇌전증은 불시에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짧기에 발작 당시에 검사로 포착하지 않는 한 진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의료진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뇌 속의 전기 신호인 뇌파 이상입니다. 일부 불안정한 뇌세포에서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폭주하면서 경련, 발작, 구토, 기억 상실 등으로 이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경련 발작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검사는 정밀하게 이루어져 진단서 발급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뇌전증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진찰을 하거나 뇌파 검사 등의 검사를 하면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이 조직적으로 병역 비리에 가담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이제 MRI라든지 뇌파 검사를 통해서 그 기록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여기에 가담한 병역 비리 의심자만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해 100여 명으로 알려지며 대검찰청은 합동 수사팀을 증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씩 오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2배로 오르죠. 만성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건데 하필 경기도 좋지 않은 이때 올리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카드로 낼 때 1,250원, 버스는 1,200원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지만 시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요금도 한 달에 통학하기만 해도 지하철 요금만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그만큼 오른다면 확실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긴 같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마다 300원씩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다른 방안으로. 요금 인상의 원인은 만성 적자입니다. 최근 5년간 지하철은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이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에서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지원이 제외돼 더 악화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일일 요금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줬지만 재정 지원이나 운영기관의 노력도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표상으로는 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생필품과 옷값 등은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당연히 소비도 뚝 떨어졌죠. 정부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전기, 가스 요금 인상까지 겹쳐서 서민들은 그야말로 악소리가 나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라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내년부터는 편의점에 가서 코카콜라 350ml 캔 하나를 사 마시려면 2,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냉동만두의 경우에도 편의점 가격 기준 500원이 오르고요. 세제, 샴푸, 치약 등의 가격도 최대 18% 인상됩니다. 이 외에도 의류와 신발, 세탁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뛸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생필품 가격까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이죠. 여기에 내년부터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로 여러 번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8% 떨어진 건데 전달 감소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생산과 소비 둔화 속에 정부는 다음 주 중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도 이어질 걸로 보여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이기영입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수사와 함께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연인을 죽이고 그 집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살기 힘들 테니까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살인범 31살 이기영의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고려했다며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약 4달 간격으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과 거주하던 집에서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뒷트렁크에 실어서 갖다 버린 거고 혈흔으로 보이는 것은 뒷좌석에서 발견됐고 그게 누구 건지 모르죠. 경찰은 구속된 이기영을 불러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일단 성립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심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고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는 등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몇 년 전 흥행한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경찰관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치킨집을 차려 일종의 위장 수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치킨집이 바로 비밀 경찰서인 셈이었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 비밀 경찰서가 서울 시내 한 중국 음식점으로 둔갑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반체제 인사와 소수 민족을 감시해 자국으로 송환하며 중국 비밀 경찰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 어쩐지 지하엔 직원들 숙소가 있더라. 음식이 전문적이지 않더라 등등 말이 많자 이 중국 음식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비밀경찰의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의 왕해군 대표. 그간 침묵을 깨고 첫 기자회견을 열며 자신들은 비밀경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 왕 대표가 중국이 운영하는 화교 지원단체인 OCSC를 운영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OCSC의 주임을 맡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OCSC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경찰과 연결되는 다리라며 비밀 경찰서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한 단체인데 왕 대표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这些天以来，这些无良媒体对我让我非常气愤。幕后势力能让媒体集体统一口径。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인데 식당 측은 기자회견 직후 외부 전광판에 친미 세력 대 친중 세력 등의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지점을 내고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와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선착순 100명에게 입장권을 3만 원에 판매하는 유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왕 대표는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 경찰의 거점이란 의혹에 대해선 오는 3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재판 직전에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기도 화성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주 48일 만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해외로 도주하지 못한 상태였죠.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 입감됐습니까? 네, 저를 비롯한 취재진들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의 모습을 포착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 전 회장은 구치소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된 건 오늘 오후 3시 57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약 9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실내복을 입고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에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기자, 그동안 검찰은 김 전 회장 행방을 쫓으면서 전방에 압박을 펼쳐왔습니다. 전격 체포되면서 라임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잡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50회의 압수수색 그리고 100명에 대한 통신 자료를 분석해 김 전 회장 주변인에 대해서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회장을 불러 도주 후 동선과 은신처였던 아파트의 소유주 등 조력자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도주 당시 전자팔찌를 훼손한 만큼 공용물건 손상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재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군 당국이 첩보 5,600여 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또 국정원은 50여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0월 감사원이 각각 60건, 46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검찰은 또 당시 이대준 씨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보다는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사인에 대한 검찰의 명시적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바다로 빠질 당시 배 안에 있던 구명조끼나 개인 방수복 등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발견되기 전까지 살아있었을 걸로 보이는 데다 평소 가족관계가 긴밀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실족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국정원 역시 사건 당시 보고에서 비슷한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50여 건, 국방부 5,600여 건의 첩보가 삭제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 명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국엔 1,400곳이 넘는 요양병원이 있고 병상 곁에는 가족 대신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간병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가사 근로자법을 적용하려니 병원은 가정이 아니어서 안 되고, 장기 요양급여를 적용하려니 병원은 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고, 간병사라는 자격 자체도 없죠. 요양병원 간병인의 사각지대,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점심시간,
환자가 물을 마시게 돕고 일일이 손으로 생선을 발라줍니다. 식사가 끝나면 양치질까지. 어르신들에게 행여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목욕부터 대소변 수발까지 모두 간병사의 몫입니다. 자해를 하는 환자도 치매 탓에 욕을 하는 환자도 그저 돌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절로 팔을 때 밀으세요. 옳지. 조금만 참으세요. 식사하실 때 풀어드릴게요. 쉴 공간은 병상 옆 간이침대. 24시간 병실을 지키는 이들은 간병사라고 불립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이거는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일은 다 허리 쓰는 일이에요. 휠체어에 앉히는 일도 그렇고 다 들어야 돼서. 그런데 이들에겐 간병사라는 직함만 있을 뿐 의사와 간호사처럼 공인된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간병사 관련법은 가사에만 한정합니다. 법 자체가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만 하도록 법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 환자 보호자와 간병사 사이에 계약 관계다 보니 사고가 나면 병원은 물론 파견 업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나 환자로부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가슴이 아프지 않지. 몇 명이 종사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고 대략 10만 명이고 그중 80%는 재외동포라는 게 업계의 추산입니다. 간병 지원 체계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공약이지만 자격을 포함해 재정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에 간병 서비스 제공 실태부터 조사한 뒤 시범 사업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외동포 유입마저 급격히 줄어 당장 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해도 대안조차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재외동포나 외국인 간병사가 30% 이상 줄었고요. 요청한 만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구인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3년 뒤인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간병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려면 방 하나에 보통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50장 정도 되죠. 하지만 올해는 후원이 줄어 적게는 50장, 많아도 100장씩밖에 못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게다가 연탄 값은 한 장 800원으로 동결돼 있지만 이걸 운송하는 기름값이 더 비싸니 큰일입니다. 포커스M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매서운 한파를 이겨낼 따뜻함은 연탄뿐입니다. 편하고 뜨뜻하고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되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54만 원의 쿠폰으로는 겨우내 필요한 연탄 1,200장의 절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짐에 연탄을 실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으로 갑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연탄은행이 배달에 나선 겁니다. 항상 오면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하고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며 기부와 후원의 물꼬가 트는 듯 했는데 이번엔 경제 한파가 몰아치면서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연탄은행이 올겨울 기부받은 연탄은 25만여 장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소도시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연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은 필요한 연탄의 절반인 20만 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에 연탄 6장을 메고 언덕과 골목을 지나 각 가정마다 연탄 200장씩을 배달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날에는 연탄은행 관계자 서너 명이 하루 2,000장 정도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마다 배달할 양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12월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후원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4월까지 뗄 수 있는 100만 장을 좀 모아내려고. 연탄 가격은 장당 800원으로 동결됐지만
보유가로 유통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연탄을 가지고 오고 또 아주 급할 때 이제 서울이나 제천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 800원의 따뜻한 기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마음이 푸근하지. 여유가 많으니까. 포커스M 장진철입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을 대신하게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는데 사망 진단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본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진단서를 대신 쓰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건은 사망 진단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인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사망 진단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면 간호사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A씨는 호스피스 병원의 특성상 신속하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려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칙은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는 게 맞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사망 진단에 전문 의학 지식이 꼭 필요한 데다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대리로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이 합당하다고 봐 A씨와 호스피스 운영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리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간호사 5명도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사망 진단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 행위로 인정한 첫 판단입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느라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 참사 초기부터 나왔던 의혹이죠. 오늘 국정조사에선 이 마약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탓에 현장 구조가 지연됐다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마약 범죄 수사를 요청한 적이 아예 없다고 맞섰죠. 참사 원인을 밝히자고 어렵게 출범한 국정조사의 취지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마약 수사 탓에 참사 현장 관리에 실패했다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마약 성범죄 단속을 위함이었다. 일선의 현장에 형사들을 재배치한 거는 뭘 했냐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50명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의원님 인파 관리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참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고 국조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도 비판했습니다. 검소안박법 때문에 지금 마약 수사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거죠.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다. 이거 사실입니까? 대검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의 총책임자인 만큼 추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신 부장이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라며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기간은 내년 1월 7일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 등 공방으로 청문회 일정이 꼬이면서 국조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 하지만 만나기 전에 기선제압을 하려는 걸까요? 비판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 없는 사실을 조작해가며 보복하려 한다고 주장한 건데,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호남 투어에 간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중순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 대표는 검찰 규탄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검찰에 각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하려는 고추세웁니다. 오히려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 추모식에 참석해서는 공정과 원칙을 상실한 권력 폭주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오라고 한 날에 출석하지 않고 호남 일정을 다녀온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입니까?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습니까? 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253곳에는 당협위원장이 있고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겸직합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인사를 여기에 대거 발탁했습니다. 비윤계는 친윤이 아니면 나가란 소리 나며 반발하고 있죠. 특히 이준석계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석이던 당원협의회 68곳 중 42곳에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대문 을 지역구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이 배치됐습니다. 앞서 동대문 을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하 의원으로 내정됐던 곳입니다. 이는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속아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령군처럼 이렇게 몰려 들어온다고 해서 꺾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친윤계로 분류되는 전주의 노용호, 윤창원 의원을 비롯해 검사 출신의 심재돈, 최기식 변호사 등도 발탁됐습니다. 비윤계는 비윤 속가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조광특위 활동에 대해 속가내기라는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결정은 친윤계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이준석계 인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이준석계 쳐내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경쟁력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이 누가 더 상대적으로 강하냐. 당 지도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비윤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남은 26곳의 당협 자리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권 이야기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네, 중앙당에서 선임한 조직위원장은 통상적으로 각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꽤 큰데요. 네. 이들은 지역 주민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당원, 사무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인 만큼 당협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역 당원과 민심을 선점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겸직합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다음에 공천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천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다른 당원과의 경선 결과나 정치 현안 혹은 개인 신상 등의 영향으로 최종 공천에선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임명됐었던 당협위원장 231명 중 약 3분의 1은 그 다음에 20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선 목록을 보니까 비워둔 조직위원장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 네, 26개 지역구는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이번 인선 기조를 비윤 속가내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조가 있었는데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향후 내각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에서 총선 출마할 인사들을 고려해 인선을 보류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석인 마포갑 조직위원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지역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강승규 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용산의 수석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오는 사람이라도.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장이란 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처럼 지역위원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현역 의원이 공천에 유리한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도 넘게 남았지만 만약 이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작정된다면 강동을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결의 성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윤계 김경진 전 의원이 동대문 을에서 맞붙는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당협위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공천을 못 받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 대진표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작심하고 친윤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윤심 마케팅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구한테 맹종하고 아부해가지고 그걸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냥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이라고 설치고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셌어요. 네, 강력한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거친 언어로 내부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유 전 의원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선을 넘었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권성동 의원은 여의도 묘처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다음 주쯤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도 1.9% 급락하며 2236.4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3일 2988.77에 개장했던 코스피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증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종 750포인트 이상 빠져 시가총액 43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닥도 연초 대비 35% 이상 폭락한 679.29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책이 발표됐습니다. 매출 손실 소상공인에겐 최대 현금 5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이모티콘이 제공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예약을 받거나 선물하기 서비스 등으로 매출을 올렸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10월 먹통 사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한 20-30건 정도 이후에 들어오는데 그 주문을 다 못 받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사고 이후 소상공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 지원 협의체를 꾸려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 금액대별로 구간을 나눠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손실 30만 원 이하는 3만 원, 50만 원까지는 5만 원을 보상합니다. 50만 원이 넘는 손실은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피해 입증이라던가 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하셔서 어떻게 영업을 하셨는지 이런 추가 서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주간 추가 접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4,8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 모두에게 3가지 종류의 이모티콘을 다음 달 5일부터 일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무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5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합니다. 앞서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도 규제를 강화했는데 중국발 비행기에서 중국인 절반 이상이 확진되자 놀란 겁니다. 참,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내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발표하죠. 송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한 병원 중환자실. 위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넘쳐나 비어있는 침상이 없습니다.
이런 확진자 급증세에도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자국민의 여권 발급을 점차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바짝 긴장한 건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확산세를 우려하는 다른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마카오, 홍콩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발칵 뒤집힌 이탈리아는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中国本土からの渡航者および中国本土に7日以内の渡航歴のある者すべてに入国時検査を実施するということ。 해당 지역발 여객기는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오키나와 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인도와 대만, 필리핀 등도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中方始终认为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对各国公民一视同仁，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우리 정부도 내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입국 시 PCR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고물가 시대, 이른바 짠 테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싸게라도 팔아 현금을 챙기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전용 앱도 인기고 중고 휴대폰이나 문화상품권을 거래하는 앱도 나왔거든요.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이런 불황 소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물가 속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는 짠테크족 A씨. 요즘은 선물로 들어온 기프티콘을 팔아 소소하게 생활비에 보탭니다. 못 쓰는 것들은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팔거나 소액이긴 한데 조금씩 모이다 보면은 뭐 10,000원 되고 10만 원 되고. 흔히 기프티콘 하면 떠올리는 커피나 빵뿐 아니라 영화 티켓부터 OTT 이용권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파는 쪽은 기프티콘을 현금화하고 사는 사람은 정가보다 최고 20%가량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짠테크 관심이 커지며 거래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3곳의 사용자 수는 지난해 1월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고 제품이면 다 거래하던 플랫폼도 상품권, 휴대폰 등 각각 특성화에 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불황형 소비 트렌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또 경제 전망이 내년에도 밝지 않기 때문에 기프트콘을 플랫폼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등 소비자들의 짠테크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프티콘 발행 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때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10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일본의 히노하라 시게야키 박사의 말입니다. 일본의 서양 의학을 도입하고 의료 봉사를 선행하며 명예나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산 그를 일본에선 가장 존경받는 의사라고 부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에 최대 27,200명의 의사가 부족합니다. 지금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려면 의사 한 명당 업무량을 14.7% 늘려야 한다는데 지금도 바쁜 시간 쪼개 병원에 가도 3분 남짓 의사 얼굴 보고 나오죠. 현재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 학교에 3,000명 정도 됩니다. 2006년 가천대 의대를 끝으로 17년 동안 정원이 동결됐거든요. 같은 기간 인구는 4,900만에서 5,200만으로 6% 늘었습니다. 의료 수요가 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60만 정도에서 870만 정도로 2배가 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 지금은 외과나 소아과엔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
병원이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2년 전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늘리는 방안도 추진이 됐었지만 의료계가 국가고시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중단시키며 무산됐던 일 기억하십니까? 그럼 의료계의 생각은 뭘까요? 의사협회는 필수 의료 부족은 의료 환경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가 줄고 있으니 오히려 의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 수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늘어나서 손해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기존 변호사 뿐입니다. 뭐 의대 정원 정도 100명 정도 늘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은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의사는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돈 많이 벌라고요? 사람 살리는 걸 업으로 하는 의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의사 부족 불보듯 뻔한데였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에 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온종일 오늘처럼 춥겠는데요. 다행히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지역, 또 충남 북부로는 1cm 미만의 약한 눈이 조금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눈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만큼 화재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전주가 영하 2도, 부산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맑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